알바 자리 줄게. 자, 이거 JTBC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. 네, 지난달 28일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여고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집에 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. 조사를 해보니까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몇 시간 후인 새벽에 실종된 학생으로부터 부모님한테 문자가 옵니다. 본인이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치, 그리고 건물 비밀번호, 그리고 납치당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.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했고요. 새벽 시간에 이 장소를 찾아내서 중국집 배달원을 가장해서 건물에 들어가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. 자, 혜정님이 우리 이수정 교수님 헤어스타일 너무 멋지시다고 그런 고맙습니다. 말씀 주시네요. 자, 손 변호사님. 네. 자,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? 네, 경찰이 붙잡은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범인은 30대 남성이었고요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이제 유인을 한 거죠.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감금해두고 이제 성폭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동종 전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로 이제 옥살이를 했고요. 5년 전에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는데 체포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. 자, 일단 저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와 뭔가 연관이 있다, 이번 범행이. 네, 그렇습니다. 전자발찌를 공식적으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면 위치를 보호관찰관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접근 금지 구역 같은 것도 지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내가 제일 안전할까? 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거니라는 그렇죠.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게 이 전자발찌의 맹점을 이용한 셈이 됐네요. 네, 뭐 지금 이런 보도가 나가서 또 이런 맹점을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까 봐서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하긴 한데요. 그런데 이제 애당초에 설계되기를 이제 자기 집은 안전구역으로다가 자기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들여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뭐 지리적인 정보 외에는 지금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사실 아닌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집으로 불러들여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전자발찌로 사실은 제재하기가 알 수가 없어요, 보호관찰관이. 예.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습격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매매가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인을 한 거잖아요. 유인 납치잖아요.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사실 재범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개연성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짓을 했다가 걸린 것 같지가 않고요. 그렇죠. 출소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러 번 이제 누군가를 불러들여서 실험을 해봤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돼서 결국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에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성들 혹은 뭐 피해자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?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피해 미성년이 굉장히 대처를 잘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사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감금이 되면 결국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현명하게도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7시간 후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위치 정보를 전달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무조건 위험해요.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꼭 그 어느 위치인지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변에다가 싹 다 알리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. 그리고는 이제 112에다가 신고하는 방식이 과거보다 지금 IT 기기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의 모양으로 흔들면은 112에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사실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앱을 핸드폰에다가 좀 깔아두시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죠. 자, 그런데 전자발찌와 관련된 사건이 또 있었어요. 맞습니다.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요. 지난 10일에 성폭력을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끼고 있던 상태에서 이웃을 성폭행하고 도망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. 이게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이웃을 성폭행하고 수락산으로 도망을 갔었고요. 수락산에서 검거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손 변호사님, 이 인간은 어떻게 하다 붙잡힌 겁니까? 네, 일단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도망갔잖아요.
그 위치 추적이 가능했습니다. 아하.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범인이 수락산으로 도망간 다음에 112에 전화를 했어요. 본인이요? 네, 내 수락산에서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다. 아이고. 그런데 나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. 당시에 실제로 진지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112 통화도 있었고 또 전자발찌 위치 추적도 가능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자, 이 교수님, 그 얼마 전에 말이죠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전자발찌를 자기 발목에 차고 시연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자발찌가 뭐 세계 최고다 뭐 이런 걸 하긴 했었어요.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. 그리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화학적으로 하든 물리적으로 하든 뭐가 됐든 진짜 좀 해야지.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차고서도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다. 정말 너무 많은 성토를 하세요. 근데 이제 그 일종의 그 전자발찌도 보안 처분이고 일종의 조건부 자유가 완전히 그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처분을 받으면서도 재범을 하면 그 다음에는 형량을 현저히 높이는 정도의 뭐 양형 기준 같은 데서 좀 손을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전자발찌의 효능성에 대하여 사실은 무력하지는 않습니다. 이 전자발찌가 전자발찌 없을 때보다 재범률이 전자감독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8분의 1 정도로 떨어졌거든요. 이거는 뭐 실증적인 증거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효력은 있다. 그러나 재범률이 0%는 안 되는 게 문제이고요. 문제는 최근에 0%가 안 되는데 그게 최근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5년 사이에 이 재범,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어요. 지금 저기 보이는 숫자는 모두 명수입니다. 예. 1년에 성범죄가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발생하는 데 비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지하게 적은 거죠. 몇십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. 예. 그러나 어쨌든 간에 0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안타깝다.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입장인 거고요.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이걸 전자 감독만 이제 전자발찌만 채워놓고 끝나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래도 계속 누군가가 방문하고 당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거를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. 예. 자, 일단 그러면 양 변호사님, 앞서 그 두 사건의 피의자들 어떤 처벌을 좀 진짜 좀 더 그걸 차고 이런 짓을 벌였으면 더 좀 가중한 처벌을 받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충분히 이 법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요. 공통적으로 성범죄를 이제 강간죄를 저질렀지만 처음에 이제 감금했던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했던 그 사람 같은 네. 경우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될 것이고 감금죄도 아마 추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